4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밑돈 것으로 발표되면서 장 초반 약보 확권에서 출발했는데요. 이후 미국의 소비 지표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낙폭을 확대하며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크게 밀렸습니다. 스페인발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데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을 밑돌면서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주요국 증시는 1에서 2%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미국 소비 심리도 위축된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81센트 내린 102달러 8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페인 국채의 신용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재정 불안이 심화되면서 스페인 국채 금리도 상승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소규모 금융기관의 지급 준비율을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4월 셋째 주 월요일 시간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1분기 어닝 시즌을 맞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쏠려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인다면 단기적으로 증시 흐름은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주 알코올 호실적으로 출발을 좋았는데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눈여겨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유럽 상황은 증시의 복병이 될 전망이죠. 언제든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스페인의 국채 입찰도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큰 이슈들이 많은 가운데 오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는 세계를 보는 눈 시간에는 중국의 경착륙 우려와 함께 향후 증시 전망을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핫 이슈로 지난 금요일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스페인 우려와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소식에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도 부정적으로 발표되면서 3대 지수는 낙폭을 크게 늘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3대 지수가 모두 1%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올해 들어서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은 기분 좋게 상승 흐름을 보였었다가 다시 한번 더 하루는 또 하락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발표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장 초반 악재가 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세 출발하고 난 뒤에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지만 소비자 심리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JP모간 그리고 웰스파고가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스페인발 재정위기 우려감이 고조가 되면서 장후반 낙폭을 확대시키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1%,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45%, S&P 500 지수는 1.25% 정도 하락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본다면 기술주와 금융주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어떤 시장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은행주라든지 그리고 기술주의 하락이 좀 돋보인다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JP모간이 3.7%,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9%, 시티그룹이 4.1%, 골드만삭스가 4.4% 급락을 하면서 대형 은행주들의 어떤 급락세가 상당히 눈에 띈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기존 주식 한 주를 두 주로 나누는 주식 분할 계획을 발표한 구글 같은 경우에도 4.1%, 애플도 2.8%, 인텔이 0.9% 정도 하락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도 낙폭이 컸었는데 유럽 주요국 증시 또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페인발 재정 위기에 부각되면서 유럽 주요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뭐 태풍의 진원지라고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낙폭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을 했는데 그 방금 전에 미국 증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 부진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우려감을 제기를 시키면서 하락 출발하는 원인으로 또 작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약세 출발하고 난 뒤에 1%대 그 하락세를 보이던 유럽 증시가 장 후반 쪽에서 마찬가지로 낙폭을 확대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스페인 국채의 CDS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악재가 됐습니다. 아울러 미국에서 발표된 소비심리 지표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36%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2.47%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조금은 그 유럽의 진원지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대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스페인의 그 주요 은행들의 은행들의 유럽 중앙은행 차입금이 3월 대비 3배 정도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은행주들의 급락이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BNP 파리바가 5.4%, 소시에테 제네럴이 5.6%, 코메르스방크가 4.3% 급락을 했고요. 유로존 익스포저가 그 상당한 영국의 은행주들도 3%대 급락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금융주, 특히나 은행주들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호재와 악재로 나뉘어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국내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는데 이 글로벌 증시, 뉴욕과 유럽 증시에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된다는 부분들을 네. 어떻게 본다면 소비에서 이제는 그 생산까지 어떤 제조업 경기까지 둔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분기 GDP는 8.1% 작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4분기 8.9%, 예상치 8.7%를 하회를 했고요. 2009년 2분기 7.9%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산업별로는 1차 산업이 3.8%, 2차 산업이 9.1%, 3차 산업이 7.5% 정도 성장을 했고요.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된 것은 유럽 위기가 좀 지속이 되면서 해외 수요가 둔화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소비가 정부가 의도한 만큼의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현재 보인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현재와 같은 신중한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내수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가 연착륙을 넘어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기 둔화가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경기 부양책을 중국 정부가 내놓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현재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페인 상황이 계속 좀 꼬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두 번의 국채 입찰도 예정되는 상태인데요. 스페인의 CDS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웠다죠. 네, 일단 이 스페인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좀 네. 고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쪽으로 전이가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스페인이 그 재정 긴축이나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조치로도 부채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실망감이 국채금리라든지 그리고 CDS로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15.6bp 상승한 5.96
9.76%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달 초 4%대로 하락했던 국채금리가 2주 만에 63.2bp 급등을 하게 되면서 6% 현재 그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만기 이탈리아 국채금리도 5.5%를 기록하게 되면서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현재 증폭시키고 있고요. 스페인의 국채 CDS도 사상 최고치인 498bp로 상승하면서 이전 최고치인 작년 11월 23일 493bp를 현재 또 넘어서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불안감이 계속해서 이런 국채금리 안지 시대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스페인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3월 스페인 은행들의 유럽 중앙은행 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보였다는 부분도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3월 스페인 은행들의 평균 순차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8% 증가한 2,276억 유로를 기록을 했고요. 대출에서 ECB 예금을 차감한 순차입액 기준으로 봤을 때 ECB 차입 비중은 유로존 전체 은행의 63%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은행들의 순차입액이 2월달 3,220억 유로에서 지난달 3,617억 유로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은행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700억 정도의 유로를 현재 그 ECB에서 빌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그 대출 금액들에 대한 상환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우려감이 현재 제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날은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했는데요. 경기 둔화로 인해서 4월 미국의 소비 지표가 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죠. 네, 미증시 마감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CPI 같은 게 좀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들이 확인됐지만 소비심리 지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시장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4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같은 경우에 75.7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인 76.3을 하회를 했습니다. 지난달 고용 증가세 둔화 그리고 2주간의 주식시장 하락, 갤런당 4달러에 육박한 휘발유 가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는 72.5를 기록하면서 2009년 9월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3%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0.9% 상승을 하면서 2월달 3.2% 대비 크게 완화가 됐고요. 지난주 갤런당 3.94달러까지 상승했던 휘발유 가격이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한 그런 CPI 같은 경우에는 0.2% 상승을 하면서 전월 대비 0.1%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에너지 가격이 조금 하락하게 되면서 3월달에서 4월달에도 조금은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 호재성 재료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 상당히 좋았습니다. JP모건이 지난 분기 예상을 웃돈 분기 순이익과 매출액을 발표했고 웰스파고 역시 호실적을 발표했다고요. 네. 대형은행주들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네. 실적은 좀 좋게 나왔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리어 큰 호재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 1분기 순이익 53억 8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3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주당 순이익 1.17달러를 상회를 했고요. 매출도 267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인 241억 8천만 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모기지 대출 사업 호조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고요. 낮은 모기지 금리와 연방정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주택 보유자들의 차안을 늘리면서 1분기 미국 은행들의 주거용 모기지 대출은 3,18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2,420억 달러가 차안용 대출이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웰스파고의 어떤 실적도 괜찮게 나왔는데 1분기 순이익 42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75센트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인 주당 순이익 73센트를 상회를 했습니다. 경쟁은행들이 금융위기 타격을 입는 동안에 미국 모기지 대출 확대, 유럽은행 자산 매입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졌고요. 지난해 유럽 국가부채 위기와 금융시장 혼란 속에서도 7분기 연속 순이익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또 주말 동안 중국 관련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소규모 금융기관의 지급 준비율을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크기만 어쨌든 지준을 인하라는 어떤 액션이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이 대형은행들 쪽 이어질지 아니면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중국이 소규모 금융기관의 지준율을 1% 인하를 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3년의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지준율 인하 대상은 현급 단위 소규모 금융기관이고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표준 지준율보다 1% 하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민은행이 중소기업 지원과 농촌지역 재무상황 개선을 위해 차별적인 지준율을 적용한다고 밝혔고 이런 조치가 성장률 둔화,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등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미세적 조정의 일환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지준율 인하도 뒤따를 것이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규모에서 일반 금융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떤 그 대규모의 액션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1분기 성장률 수치가 밝혀진 이후에 경제 환경 악화에 대비해서 이에 적절하게 미세 조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중국의 어떤 그 제조업 생산에 대한 제조업 경기에 대한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나올지에 대한 여부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화학이라든지 철강주의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중국 인민은행이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이 환율 하루 변동폭을 현재 0.5%에서 1%로 확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이 소식 역시 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환율에 대한 변동폭을 네. 확대시킨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박에 대한 조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상당히 조금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좀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2월달 적자에서 3월달 흑자 전환하게 되면서 위안화 그 환율 변동폭을 확대시키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안화 변동폭이 1% 정도 확대가 되게 된다면 위쪽으로도 1% 위안화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아래쪽으로도 위안화가 그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렇다면 위안화 변동폭이 1% 강세를 보이게 된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수출보다는 어떤 내수 부양이 되는 어떤 가능성도 그리고 내수 부양에 대한 액션이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의 경기 부양을 한다는 볼 때 두 가지 측면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출 주된 기업의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그 활성화 정책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중국 정부에서 내수 주도형의 어떤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위안화 절상이 되게 된다면 어떤 수입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완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위안화 절상이 되게 되면서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인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내수 어떤 그 수입 물가가 좀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어떤 내수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도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파악을 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내수 주도형 경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위안화 절상 압박을 좀 피하기 위한 어떤 조치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이어서 상품 시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간밤 국제 유가는 사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는데 어떻게 마감되는지요? 네, 일단 유가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 뉴욕 상업거래소 서부 텍사스 원유 5월물 같은 경우에는 0.78%, 81센트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102.83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예상치를 하회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값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 6월물 같은 경우에 1.2%, 20.4달러 하락한 온수당 1660.2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스페인발 재정위기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예, 특히 이번 주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기도 하죠. 또 주요한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주 체크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경제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3월달 소매 판매 그리고 4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2월 해외 자본 유출입 동향 그리고 2월 기업 재고, 4월 NAHB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17일 같은 경우는 3월 주택 착공 건수,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3월 산업 생산, 3월
설비 가동률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 18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주간 NBA 모기지 신청 지수,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4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 3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 4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3월 경기 선행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지표 같은 경우 3월달 소매 판매가 아무래도 GDP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택 지표가 예정이 되는데 주택 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한 수준만 계속해서 관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16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시티그룹, 찰스 슈왑, 그리고 가넷 기업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7일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 인텔, 야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8일은 이베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퀄컴, 19일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듀폰, 마이크로소프트, 20일 같은 경우는 지위, 맥도날드, 호니엘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체크 포인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인비엑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본부장님, 주말 동안 중국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 이와 관련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1분기 경제 성장률 수치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미흡했죠. 네. 시장 예상치는 8.4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8.1%로 나왔습니다. 시장 반응은 첫 반응은 쇼크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 경착륙 우려 이런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재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고요. 또한 중국의 10월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점의 부담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증시에 관한 영향들 이런 쪽도 같이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날 시장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9%가 나올 것이다. 이런 루머가 돌기도 했었는데 1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보다 좀 많이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정태근 네. 전문가도 잠깐 짚어주시긴 했는데요. 네. 현재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 시티그룹이나 HSBC 이런 쪽에서는 경착륙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를 했고 이때마다 중국 정부가 1분기 경제 성장률은 8% 중반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을 했었지만 일단 국가통계국이 지난 주말 금요일 날 발표된 수치는 이에 못 미치는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2주 전에 리커창 부총리가 보아우 포럼에서 최소한 8.3%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지노선까지 제시를 했지만 여기에도 현재 못 미치는 부분이 나와서 일단 시티나 외부적인 시각과 그 다음에 중국 내부적인 시각에서는 일단 외부적인 시각이 현재 어느 정도 타당한 수치를 맞춘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분기 수치가 현재 1분기 수치 8.1%보다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현재 7%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 이런 점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재 시각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8.1%면 8% 초반에 8% 초반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부진한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장 큰 교역 파트너인 유럽의 재정위기 때문에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내수 또한 기대만큼 못 올라왔다는 점이 1분기 수치 8.1%로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스러운 수치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의 내용을 보면 지난 4분기였죠. 작년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은 8.9%였는데요.
이보다 0.8%가 현재 떨어진 수치라고 본다면 낙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의 흐름이 스페인의 복병이 아직 남아있고 그다음에 그리스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쉽게 수출의 어떤 여건이 중국이 원하는 만큼 현재 돌아서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결국 내수 진작책을 얼마나 빨리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시장에 녹아낼 수 있을지가 현재 2분기 성장률을 8%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의 관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의 판매율, 그다음에 소매 판매 이런 쪽은 절대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 하락 영향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경향이 높고, 반면 가전제품의 판매도 현재 중국의 소비자들이 백색 가전의 신제품 구입 시 보조금 지급 이런 부분에 현재 기대를 하면서 소비를 좀 미루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시장 친화적인 조치가 빨리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정부 움직임이 좀 주말에도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이런 중국 정부의 시장 조치 좀 빨라질 것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이 지난주 금요일 날 아시아 증시가 이 1분기 수치가 나왔을 때 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졌다가 다시 이런 그 시장 친화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다시 이제 지수를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른바 소규모 은행에 대해서는 지준율 인하 카드를 벌써 꺼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그다음에 금년 2월 지준율 인하 카드가 나왔는데요. 2개월 텀을 두고서 지준율 인하 카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번 달에 지준율 인하 카드가 나올 공산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 현재 1분기 경제 성장률 수치가 그 배경과 이유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 인민은행의 지준율 수치는 20.5% 정도 수준으로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내릴 현재 여력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시장에서 보는 부분은 현재 원자보 총리가 부동산 규제 문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의 애널리스트와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쪽의 긴축 완화 이런 쪽도 거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까지 나오게 된다면 시장 친화적인 조치는 모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7%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장 부양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8% 성장률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그 10월 지도부 교체의 현 지도부가 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8%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 리커창과 시진핑 그 차세대 지도부의 역할을 넘겨줘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현재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수출 세제 지원과 소비 진작책, 그다음에 은행에 대한 대출은 현재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반면에 내수 부분에서 현재 중국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의 복병은 아무래도 다소 물가의 복병이 현재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같이 나왔던 중국의 중국인민은행의 환율 변동폭 확대, 이런 부분도 내수 쪽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지만 수출 측면에서는 위안화 절상 효과가 3%까지 매년 올라가게 되면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측면에서는 현재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현재 불확실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중국의 부양 조치가 글로벌 경제 또는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결과적으로는 2분기 수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현재 지준율 카드 이런 부분이 빨리 나와서 시장에 영향이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분기와 2분기 상반기에는 8%대 유지를
중국이 목표로 삼게 되고요. 하반기에는 이보다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만큼의 내용이 현재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기 부양 조치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에는 호재성 재료로 작용이 되겠지만 미국 증시에는 다소 현재 하락세와 관련된 부분이 다시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소 부담으로 현재 잠재적인 부담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출 여건, 특히 유럽의 재정 위기와 관련된 주요 교역 파트너인 유럽의 수출 부분은 현재 크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측면에서 내수 활성화의 성패 여하에 따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의 수치가 갈릴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경착륙 논란과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의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이젠 날씨가 제법 완연한 봄입니다. 4월 16일 월요일 이슈앤이슈 첫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6월부터 요금을 500원 오른 1,550원으로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메트로는 홈페이지와 공고문을 통해 지난 2009년 개통 이래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1,884억 원으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서울메트로의 기습적인 요금 인상 방침에 대해 서울시는 철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밝혀 앞으로 요금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한미 FTA 발효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장을 볼 때 체감할 수 있는 관세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인, 맥주, 오렌지, 레몬 등 관세 인하폭이 큰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고 판매량도 늘었지만 아직까지 수입량이 많지 않아 FTA 발효 이후 미국 제품 가격 인하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세 혜택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는 식품을 중심으로 내달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유통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실패 이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추가 도발에 나설 것에 대비해 시장 안전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5일 신재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 경제금융점검 상황회의를 열고 시장 점검 결과와 향후 정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광명성을 발사한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이 6원 60전 내린 채 개장했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5포인트 오른 2010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융시장에 오히려 광명성 발사를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해외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연간 $10,000 넘으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기존에는 국세청에는 5만 달러, 관세청에는 2만 달러 초과 시 카드 지급 내역이 통보됐습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 해외에서 쇼핑 등으로 과다하게 사용한 사람들의 거래 내역이 무더기로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특히 해외 체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간 외환거래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내 증권사는 앞으로 원자재 등 일반 상품을 기초로 한 외환 파생 상품을 신고 없이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은행 대출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근저당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자에게 과도한 담보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와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포괄 근저당 신규 설정이 금지되고 기존의 포괄 근저당도 일반 근저당으로 전환하기로 유도했습니다. 또 빚을 다 갚은 부동산 근저당 등기를 다른 대출의 근저당 근거로 사용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생생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 오늘의 경제 이슈들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미 FTA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15일 발효됐고 한 달이 지났는데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약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 효과는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산 식품 가격이 특히 관세 인하 효과를 많이 보는 품목으로 그 가격 하락 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 보러 나가보면 그 가격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렌지와 레몬 등 일부 과일류를 제외하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은 제품이 아직 본격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통업체에 따르면 미국산 오렌지 가격은 한 10개의 기준으로 한 10,000원 정도 했었는데요. 그 전에는요, 한 약 1,000원 정도 떨어졌고요. 레몬의 경우에는 한 개당 한 1,000원 정도 했었는데요. 각 한 100원 정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주류와 견과류 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레드와인이나 밀러 맥주 같은 경우에는 약 30%에서 50%가량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들은 FTA 발효 뒤에 수입된 물량이 아니고 유통업체가 자체 행사로 가격을 내려서 판매하고 있는 행사 상품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FTA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4월부터는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는 쇠고기, 견과류, 냉동 수산물을 사실 때 관세 인하 효과를 본격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산 와인은 1, 2주 안에 관세 혜택을 받은 제품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미국산 냉동 수산물 역시 그동안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대형 마트들이 다음 달부터 가자미, 동태, 대구 등과 같은 미국산 냉동 수산물 확보 물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인하는 미국 안에서 생산되는 즉 메이드 인 USA 제품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 브랜드이지만 생산은 동남아나 중국 국가에서 되는 의류나 화장품과 같은 공산품의 가격 인하 효과는 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유통업체들이 인하된 관세를 가격 인하로 연결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진으로 챙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단속에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이 갑자기 50%가량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혀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요. 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금 인상 주체는 어디입니까? 예, 이게 서울시인지 서울 메트로인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서울 지하철 운영 주체를 좀 살펴보면요. 1에서 4호선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5에서 8호선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공기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그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9호선은 다른 지하철과는 달리 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설됐습니다. 즉 민간 사업자들이죠. 맥쿼리 인프라, 현대, 로템 등이 그 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자의 주장에 따르면요, 2009년 7월 개통 이후에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1,800억 원 정도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그동안 인상을 추진해 왔는데요. 서울시가 계속 이를 억눌러 왔습니다. 그러자 이 서울 메트로 9호선이 일방적으로 어제 기습 발표를 했습니다. 네, 9호선 요금이 갑자기 50%가량 인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서울시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예, 아직 오른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예.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일방적으로 기습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서울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현재 신고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신고하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명문상으로는 돼 있지만 사실상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인상하는 준허가제 성격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요금 인상은 불가하다. 이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또 서울시는 요금 인상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민간업체 역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협약서상 신고제로 요금 인상이 신고제로 돼 있고 또 누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법정 소송까지 가겠다 이렇게 강경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양측이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메트로 측이 밝힌 만큼은 아니더라도 소폭이라도 요금이 오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벌써부터 시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좀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슈엔 진단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영등포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이었죠. 개장 전에 북한발 리스크로 잠시 출렁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코스피는 나흘 만에 반등하면서 2,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장 마감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금요일장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장 장이 초반에는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우려감이 좀 있었죠. 로켓 발사 때문에 우려감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로켓 발사 이후에 바로 실패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2,000포인트 바로 회복을 하면서 전일보다 22.28포인트 오른 2008.91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보여지면서 이제 장을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상승세로 이끌고 특히 기관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개인은 좀 매도세를 보여줬죠. 그리고 코스닥도 모처럼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북한 리스크가 좀 해소된 부분 때문에 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는데요. 전일보다 13.75포인트 오른 499.4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금요일장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특징주와 이슈가 있었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기 가스 업종을 뺀 전 업종이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외 수주 우려로 가격이 내려졌던 현대건설이나 그리고 GS건설, 대림산업 이런 부분들이 3% 이상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운수창고업도 2.7%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실적 개선 기대감의 한진해운이 7% 이상 또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에 따라서 또 현대글로비스 또 그동안 안 올랐던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런 부분들도 좀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엔진도 6% 또 각각 3%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전업종이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전일보다 1.4% 올랐고요. 다음이나 서울반도체 그리고 안철수연구소 SFA 이런 부분들도 각각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좀 재밌는 거는 뭐 테마 관련주에서 정치 테마주인데요. 정치 테마주는 뭐 두 군데 다 상승을 보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특히 박근혜 관련주는 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관련주는 상승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였고, 또 재밌는 건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관련주인 국영 GNM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이니만큼 오늘 장 전망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큰 이벤트는 지났기 때문에 비교적 잠잠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큰 이벤트가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뭐 계속 연일 이어지는 이벤트가 있었죠. 북한발 리스크, 그다음에 옵션 만기, 금통위, 또 총선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런 대형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9%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녹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을 좀 장기, 좀 단기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올림픽, 그리고 나로 발사, 그리고 여수 박람회 이렇게 세 개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여수 박람회는 지금 18조 정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이미 벌써 좀 시각이 곤두서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런던 올림픽이죠. 런던 올림픽 7월 달부터 개최가 되는데, 런던 올림픽에 대한 광고 수익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나로 발사도 또 이에 관련해서는 좀 관심이 좀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좀 움직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유럽발 리스크가 다시 또 스페인 때문에 대두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줄여서 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은 아무래도 예상치보다 GDP가 좀 낮게 나왔죠. 8.1%가 나왔는데, 이는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쪽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저점 이후에 추가 상승이 더 보이지 않는가, 이런 기대감이 오히려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그리고 유럽발 악재도 GDP 이번 주 금요일이죠. 19일이죠. 목요일 G20 정상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그 회의를 통해서 또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경제 지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도 좀 주가가 상승을 보이지는 않을까. 하지만 아무래도 유럽 위기가 스페인이 좀 위험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역시도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1980에서 2050 정도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2000포인트 이하로 좀 빠지면 좀 매수를 하셨다가 2000포인트 이상 되시면 좀 매도를 하시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시는 게 이번 주는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박스권 장세에 맞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증시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관심주죠. 증권주 그리고 금융주. 이번 주 뭐 미국에서도 발표될 건데 시티그룹 뭐 실적 발표,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이제 LG그룹을 비롯해서 실적 발표들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LG화학이나 포스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특히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이 빠졌거든요. 이유는 실적 발표 이전에 좀 너무 높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 때문에 좀 빠졌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한다면 LG화학이나 포스코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추가 상승을 하지 않는가,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상승폭을 그동안 맞춰왔던 증권주 이쪽으로 좀 눈을 돌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동양증권이나 대우증권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이나 키움증권 이런 부분들을 보셔도 되고요. 또 하나 그룹주 중에서는 역시 삼성그룹주 중에서 지금 그 런던 올림픽 관련해서는 제일기획이죠. 광고 수익 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이번 주는 전략적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와 함께 삼성그룹주 중에서 제일기획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